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대본의 비상근무도 2단계로 격상이 됐다라고 합니다. 폭염으로 비상근무가 2단계로 격상된 건 이번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시장도 더위를 먹은 걸까요? 오늘 장중에 계속해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빨간불과 파란불을 오가면서 켜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도 계속해서 힘을 내지 못하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양대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매도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요. 환율 역시도 오름세로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미국 노동부의 고용 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시장이 이 점을 어떻게 소화할지도 앞으로 계속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1부는 이 시각 보도본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서 살펴보셨던 헤드라인 중에서 세 가지를 골라서 심층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은 보도국의 이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유동화 증권 발행 규모가 크게 줄었다라고 합니다. 어느 정도 수준까지 감소했을까요? 네, 전년 대비 절반 수준으로 급감을 했습니다. 금융투자업계와 나이스 신용평가는 오늘 올해 상반기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발행 금액이 11조 8,988억 원으로 집계됐으며 건수로는 총 336건 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PF 유동화 증권의 발행 금액과 건수가 각각 24조 2,005억 원, 832건이었던 데 비해 모두 절반 이상 감소한 수치입니다. 이는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 계속되고 있는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인한 PF 부실화 우려 속 투자 심리가 위축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네, 그리고 신용 보강의 형태상의 변화도 감지가 됐다고요? 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경쟁적으로 이 부동산 금융에 진입하던 증권사의 신용 보강 비중 역시 50% 밑으로 떨어지며 크게 감소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발행된 전체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 중 증권사 신용 보강 비중은 46.8%로 지난 2019년에서 2022년 증권사의 신용 보강 비중이 50%를 웃돌았던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입니다. 반면 지난 4년간 35% 수준을 기록했던 건설사, 시공사 등의 신용 보강 비중은 45%로 크게 늘었습니다.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 시장은 지난해 레고랜드 사태를 겪은 뒤 당국의 계속된 조치로 한동안 안정세에 접어들었었지만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철근 누락 등 건설업계의 연이은 악재로 인해 다시금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KT가 오늘 차기 대표이사 후보를 발표한다라고 하죠. 후보는 어떻게 추려졌을까요? 네, 수개월 동안 유지되던 KT의 경영 공백 상태가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KT는 오늘 차기 대표이사 후보로 압축된 김영섭 전 LG CNS 사장, 박윤영 전 KT 사장, 차상균 서울대 교수 3인에 대한 심층 면접을 진행하고 오늘 오후 중으로 최종 후보 1인을 선정한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3인은 모두 비정치권 출신으로 산업계 경험을 가진 인사들로 구성됐습니다. KT는 최종 후보 1인이 내정되면 이달 내로 임시 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신임 대표이사를 선출할 계획입니다. 대표이사 선정에는 주총 의결 참여 주식의 60% 이상 찬성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3명의 후보는 각각 어떤 인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네, 우선 김영섭 전 LG CNS 사장은 재무통으로 분류되는 인사입니다.
LG CNS 대표이사, LG U+의 최고 재무책임 자리를 거치며 통신과 IT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다만 KT 내부에서는 LG U+ 이력에 대한 아쉬움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윤영 전 KT 사장은 한국통신에 입사해 KT 부사장을 지내고 사장 자리까지 역임한 정통 KT맨입니다. 온화한 성품으로 사내 평판이 좋은 것으로 전해지지만 내부 출신 인사라는 점이 장점이자 단점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차상균 서울대학교 교수는 2012년에서 2019년 KT 사회이사를 맡았던 이력이 있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며 인메모리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인 하나를 세계 최초 개발하고 트렌잭인 메모리라는 회사를 창업한 경험이 있지만 타 후보와 비교해봤을 때 산업계 경력이 짧다는 점이 단점으로 꼽힙니다. 마지막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2025년에 국제컨벤션협회 총회 서울 유치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입니다. 어떤 행사일까요? 네, 국제컨벤션센터 ICCA는 세계 최대의 국제컨벤션 네트워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는 컨벤션 전문 국제기구입니다. 서울시는 2025년 ICCA 총회를 서울에서 유치하겠다는 계획인데요. 2025년 ICCA 연례총회엔 세계 80여 개국 기관과 1000여 명의 국제 마이스 주최자들이 참여할 예정입니다. 이에 서울시와 서울관광재단, 한국관광공사, 한국마이스협회, 코엑스, 파르나스 호텔 등 총 6개 기관은 오늘 유치위원회를 발족하고 유치활동 전반에 대한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최종 개최 도시는 내년 5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마이스 박람회인 아이맥스 프랑크푸르트에서 발표가 되며 서울시는 ICCA 유치 시 향후 전시, 컨벤션 관련 국제회의와 행사 유치에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한 잠실, 서울역, 마곡 등의 2030년까지 마이스 인프라 확충을 계획하고 있는 만큼 행사가 유치되면 세계 각국의 컨벤션 관계자들에게도 마케팅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오늘의 경제 이슈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이호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후장의 주요 공시를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입니다. 8월 첫째 주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우리 시장 어제는 변동성이 좀 짙었는데요. 오늘도 우리 시장 냉탕과 온탕을 오가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 시장의 쏠림 현상과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 이슈를 소화해냈던 한 주였는데요. 이번 한 주는 눈치 싸움이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테마주는 급등락이 심해지고 또 실적이 괜찮아야 버티는 시장의 모습들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테마주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우리 시장을 어떤 테마주가 주도하게 될지 계속해서 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교는 2분기 영업 손실이 147억 원으로 적자폭을 확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1,644억 원으로 0.8% 감소했고요. 순손실은 152억 원으로 적자를 지속했습니다. 이어서 핌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핌스는 주주가치 재고를 목적으로 200% 무상증자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7월 말 주주가치 재고를 위한 자사주 소각에 이어 주식 유동성 확보를 위해 상장 후 첫 무상증자를 실시하는데요. 이번 무상증자는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재원으로 보통주 한 주당 신주 2주를 배정하며 무상증자 후에 총 주식 수는 약 2,285만 7천 주가 됩니다. 이어서 다음 공시도 살펴보겠습니다. CNC 인터내셔널입니다. CNC 인터내셔널은 2분기 영업이익이 10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6.9%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기간 매출액과 순이익은 571억 원, 88억 원으로 각각 86%, 101%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공시 살펴보겠습니다. 코난 테크놀로지입니다. 코난 테크놀로지는 초거대 언어 모델인 코난 LLM을 출시한 기념으로 기자 간담회를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17일 오전 11시 여의도 콘레드 서울 6층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기자 간담회에서는 코난 테크놀로지의 기술력과 성능을 직접 선보이면서 취재진과 소통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상 오늘장 주요 공시 살펴봤습니다. 스피드 뉴스앤 공시 최유정이었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시장의 이슈와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 전략을 업데이트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팀장님과 이야기 나눠볼 뉴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한국산 화장품이 지난해 일본 수입 시장에서 처음으로 프랑스산을 누르고 1위에 올랐습니다. K-팝을 좋아하는 젊은 층 사이에서 한류 아이돌이 사용하는 화장품을 찾아 쓰는 움직임이 확산된 덕분인데요. 우리나라 화장품 수입에 탄력이 붙었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화장품 섹터에서 강세가 관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을 살펴보면 외국인 투자자들과 기관 투자자들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 투자자들은 매수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 지수도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시장 속에서도 화장품주의 경우에는 시장과 비교했을 때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또 립스틱 효과라고나 할까요? 중저가 화장품들이 지금 두각을 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장에서 봤을 때 화장품주 주가는 좀 어떻게 보셨을까요? 오늘 화장품 섹터가 테마성으로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사실상 화장품주 둘 중에서 모두가 다 가는 게 아니라 사실상 조금 섹터별로 소분화돼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사실상 위에 4개 같은 경우에는 ODM 업종이라고 해서 좀 화장품을 만들어내는 쪽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쪽에서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게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화장품 대형 탑2잖아요. 사실상 중국 쪽에 대한 부진 이런 실적에 대한 부진 이런 쪽에 나오게 되면서 사실상 그렇게까지 좋은 흐름들은 아니었습니다. 클리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중소형 화장품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클리오도 사실상 중국보다는 일본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좀 높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선방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 화장품주들은 대다수 다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발표를 한 다음에 꾸준하게 반등세가 계속 나오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LG 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사실 실적이 그렇게 잘 나오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따라가니까 나도 함께 움직인다 하면서 좀 반등의 흐름들이 살짝 나오고 있는 흐름들. 그거 외로도 ODM 쪽에서의 강세 흐름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계속적인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CNC 인터내셔널은 오늘 좀 윗꼬리가 살짝 나오긴 했지만 하지만 반등을 딛고 다시 한번 저점 딛고 올라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온기가 전반적으로 고루고루 다 펼쳐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화장품주 전반으로 온기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빅2 업체들은 좀 그간 쉬어갔다라고 봐야겠죠. 그런데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을 바라보는 시각도 좀 다른 것 같아요. 사실 아모레퍼시픽을 앞서서 팀장님께서 짚어주셨듯이 실적도 양호하게 나왔는데 LG 생활건강은 그렇지 못했던 점도 있었고 LG 생활건강의 경우에는 중국 매출이 높은 만큼 의존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발목이 많이 잡힌 것 같은데 추가 상승 모멘텀은 없을까요? 아무래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가시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을 때 그때 주가가 반응을 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2분기 실적 발표 이후에 좀 반등 흐름들이 나와줬던 게 영업이익이라든지 당기순이익 쪽에서 흑자 전환을 했고 실제로 두 기업 모두 북미 쪽에서 진출을 하고 점유율을 늘려가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모레퍼시픽이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나왔던 게 북미 쪽에서 매출이 100%가 넘었다. 지금 보시면 아시아 같은 경우에도 올랐고 북미 같은 경우에는 2배 정도 올랐습니다. 그만큼 북미 쪽에서의 성과를 조금 더 집중을 한다. 아무래도 아모레퍼시픽과 LG 생활건강에 주어졌던 가장 큰 숙제가 중국 쪽의 매출 비중이 줄어들었으면 이거에 대한 매출을 어디서 끌어올릴까? 보통 보면은 일본이라든지 북미 쪽을 보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미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굉장히 커요. 시장이 굉장히 크다 보니까 사실상 북미 쪽을 어떻게 뚫어내는지가 가장 중요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아모레퍼시픽이 긍정적인
실적을 보여주면서 네. 성과가 나오게 되면서 다시 한번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에는 주가 저점 딛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네. 보여줬지만 사실상 LG생활건강 같은 경우에는 매출도 그렇고 영업이익도 그렇고 당기순이익도 전년 대비했을 때 감소를 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실적적인 측면에서 증가하지 하는 흐름들이 안 나와줬다 보니까 사실상 LG생활건강 입장에서는 조금 매력도가 살짝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우리가 화장품 섹터를 보면은 화장품 대형사들도 보고 중소형사들도 보고 ODM 쪽도 보는데 네. 화장품 ODM 쪽은 실적이 너무 좋습니다. 1분기 실적 굉장히 잘 나왔고 2분기 실적도 너무 좋아요. 그 이유가 보면은 리오프닝 진행하면서 우리 화장품 수요가 굉장히 많아졌다. 근데 같은 섹터다 보니까 사실상 이런 내용들도 LG생활건강에도 적용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있는 LG생활건강도 함께 매출이 늘어나야 하는 게 정상인데 LG생활건강 같은 경우는 실적이 그렇게 나와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같은 섹터에 있는 다른 종목군들 대비했을 때 주가의 위치 에너지가 낮다. 그거는 메리트가 있을 수 있지만 다른 점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큰 메리트가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사실상 아모레퍼시픽이라든지 LG생활건강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북미 쪽에서의 성과가 조금 더 가시화적으로 나왔던 쪽은 아모레퍼시픽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점에 있어서도 살짝 밀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LG생활건강이 주가를 조금 더 올라가기 위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실적이 긍정적인 실적이 나와야 한다는 점, 두 번째로는 북미 쪽에서의 성과가 조금 더 가시화가 낼 필요가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네, LG생활건강의 경우에 매력도가 좀 떨어졌다라는 측면으로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실적도 더 잘 나와야 할 테고 북미 시장에서도 가시화된 성과가 더 나오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나눠주셨습니다. 그러면 K뷰티 사실 중국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요. 리스크라고 해야 되겠죠, 이 부분이. 그래서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본 시장에 좀 눈을 돌리고 있었는데 오늘 좀 뉴스가 좀 나와 있습니다. 사실 30년 동안 프랑스산 화장품들이 1위를 차지했는데 이거를 우리나라가 좀 갈아치웠다라고 하죠. 그런데 일본 수입 화장품 협회에서도 전환점으로 평가를 하면서 우리나라 화장품 이제 시작 단계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본 시장 속에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어떤 게 있는지 최근 주가 흐름까지 좀 짚어주세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은 일본 쪽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뭐 클리오라든지 혹은 로맨 이런 쪽이 될 것 같은데 이거 좀 제 경험담인데 제가 상반기에 일본 여행을 2번 다녀왔어요. 그런데 보통 제가 대학생 때는 일본 여행을 간다 하면은 일본에서 꼭 사와야 하는 화장품 리스트라고 해가지고 있었죠. 뭐 캔메이크라든지 굉장히 다양하게 있었는데 이번에 여행을 새로 가보니까 일본 화장품들에 대한 매력도는 점점 떨어지고 오히려 그 자리를 한국 화장품이 채웠습니다. 티르티르라든지 로맨이라든지 라네즈 저희에게 굉장히 익숙하고 올리브영에서 흔하게 만나볼 수 있을 누구나 법한 아는 그런 브랜드죠. 저희 한국 화장품들이 이제 많이 깔려 있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일본 친구들은 어떤 걸 살까 이렇게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때 로맨이라든지 이런 쪽을 많이 집더라고요. 사실상 한국 화장품 자체가 일본에서 굉장히 큰 인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쪽에서도 화장품 랭킹 이런 거를 매기더라고요. 그런 거를 보면은 립이라든지 그 섀도우 이런 쪽은 한국이 휩쓸었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전부 다 한국 쪽이 휩쓸었다 보니까 사실상 일본 쪽 비중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점에 있어서 사실상 조금 더 관심이 가고 있는 쪽은 로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맨 같은 경우도 보면은 기존에 뭐 클리오라든지 토니모리 이런 쪽보다는 좀 나온 지가 덜 됐습니다. 약간 연령대가 낮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일본 쪽에 대한 인기는 너무 높습니다. 사실상 립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로맨과 관련된 기업을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고 그와 관련했을 때 아이패밀리 SC라는 종목이랑 CNC 인터내셔널이라는 종목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겠는데 아이패밀리 SC 같은 경우는
그 롬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그 부분에 있어서 전체 매출에서 약 일본이 37%의 매출을 가지고 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일본 쪽에서 한국 화장품이 잘 팔리고 그거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아이패밀리 SC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CNC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는 ODM 기업입니다. ODM 네. 기업이긴 한데 주요 매출처 쪽에 롬앤, 클리오 이런 쪽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이 기업들이 일본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는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 클리오라든지 롬앤 쪽에서 매출이 늘어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주문을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사실상 함께 엮여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일본 현재 다녀오신 분위기도 전해주셨는데 실제로 우리나라 화장품이 잘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롬앤과 관련된 종목들에 주목해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디 브랜드가 좀 전성시대를 맞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런 만큼 뭐 중소형 화장품주라든지 뭐 ODM 관련된 쪽으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중소형주 내에서는 옥석 가리기 저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ODM 쪽을 보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최근 화장품들의 트렌드가 굉장히 빠르게 네. 하고 있잖아요. 네. 제가 또 이제 화장을 하는 입장으로서 네. 보면은 올리브영이라든지 다른 쪽에 가서 보면은 기존에 인기가 있었던 제품들이 계속 꾸준하게 인기가 있는 게 아니라 뭐 신생 브랜드들이 계속 나오면서 그 브랜드들이 인기가 올라가는 오히려 이제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제품 수가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기존의 주력 제품을 밀고 있었던 브랜드사보다는 화장품 수가 많아진다는 측면으로 봤을 때 화장품을 만드는 ODM 쪽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고요. 사실상 ODM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북미라든지 중국 쪽이라든지 그쪽에서 사실 애국 마케팅을 하더라도 수혜를 네.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중국 쪽에서는 애국 마케팅 때문에 사실상 우리 한국 화장품이 좀 수요가 줄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ODM 쪽을 볼 수가 있는 게 중국 ODM을 할 수 있는 기업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그 네. 수요가 자연스럽게 한국 ODM 기업으로 오더가 나오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수혜가 나올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우리나라 브랜드들이 북미 쪽에서도 굉장히 활발하게 진출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진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점에서 봤을 때 고루고루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이 ODM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고 ODM 쪽에서도 보면은 네. 뭐 중국 말고 일본이라든지 북미 쪽에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좋은 흐름들을 보였어요. 실제로 52주 신고가 흐름들을 최근에 경신을 했다가 시장이 좀 눌리고 2차 전지 강세 흐름들이 나오면서 약간의 눌림세가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연초 대비했을 때 높은 위치를 가지고 있었던 게 ODM 업종 그리고 그중에서도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들 대표적으로 CNC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코스메카 코리아라든지 네. 코스맥스 이런 쪽이다 보니까 사실상 지금 당장 화장품주를 접근을 한다라고 보시면 ODM 업종이 더 맞을 것 같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고 ODM 쪽에서도 일본이라든지 미국 쪽에 대한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군들 위주로 최근에 위치가 좀 높다라고 보시지 마시고 네. 1분기 대비했을 때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더 좋아질 수도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이제 뭐 노마스크라든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마스크 다시 써야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네. 하지만 옛날과는 다른 게 다시 한번 마스크를 또 벗을 수 있다 보니까 화장을 또 필수로 하게 되잖아요. 네. 거기다 야외 활동 자체도 늘어나게 되면서 화장품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은 화장품 섹터는 계속 지켜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화장품 섹터 계속 지켜봐야 되겠고 ODM 쪽 관련해서 좀 살펴보면 더욱 좋겠다는 의견까지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미용 기기와 관련해서도 좀 질문을 드려볼게요. 사실 글로벌 시장에서 각광을 좀 받고 있고 세계적으로 미용 시술도 이제는 좀 관리가 보편화가 됐다라고 봐야겠습니다. 그러면서 미용 기기 시장 규모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하반기에도 이렇게 추세적인 우상향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저는 미용기기 섹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지금 성장 초반 구간이다라고 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점점 시대가 갈수록 네.
미용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요. 네. 처음에는 뭐 젊은 여성층 위주로 관심이 많았다면 이제는 뭐 남성이라든지 남녀노소 모두가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점에 있어서 좀 수요가 많아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이 현상이 우리나라만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전 세계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출 데이터를 보면은 미용 의료기기 관련했을 때 수출 데이터가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고 증가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도 이 현상은 공통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우리가 좀 관심이 많은 기업들, 뭐 클래시스라든지 뭐 제이시스 메디칼 이런 쪽을 보면은 소모품 비중이 좀 높습니다. 네. 장비를 하나 팔면은 관련했을 때 소모품을 좀 계속 갈아줘야 되는데 소모품 비중이 매출 단가라든지 관련했을 때 마진이 너무 좋아요. 네. 마진이 보통 40%에서 50% 정도이다 보니까 사실상 한번 뚫어 놓으면 네. 그거에 대해서 매출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고 우상향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보면은 네. 미용 의료기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봐야 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네, 미용 의료기기는 뭐 한번 판로를 개척해 두면 계속해서 바라봐도 좋겠다라는 관점으로 제시를 해주셨네요. 그렇다면 미용기기 관련주에서요, 뭐 원택이나 클래시스, 제이시스 메디칼을 향한 투심이 좀 뜨거운 상황이잖아요. 올 들어서 봤을 때 낮게는 30%에서 높게는 뭐 100% 상의 이제 상승률을 보였는데 앞으로 이 종목들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 보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신규로 접근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택이라는 기업이 더 낫지 않을까라고 네. 보고 있는데 지금 원택이라는 기업이 박스권을 뚫고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원택이 그동안 국내 비중이 좀 높았어요. 40%에서 50% 정도가 국내에서 나왔는데 아직까지 북미 쪽을 개척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하반기 내년에 북미 쪽으로 진출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그 점에 있어서 매출단으로 더 크게 붙을 수가 있다는 점. 물론 클래시스라든지 제이시스 메디칼 관련했을 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매출이라든지 마진율을 봤을 때 클래시스를 이기는 기업은 많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지만 하지만 두 기업 같은 경우에는 이미 해외 시장에서 어느 정도 개척을 해놨다는 점을 보면은 지금 신규로 접근을 하기에는 원택이라는 기업이 더 낫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신규로 접근하기 원택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화장품주 전반으로 살펴봤는데요. 탑픽 종목은 어떤 걸까요? 네, 저는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사실상 이 기업 같은 경우도 보면은 1분기 굉장히 긍정적인 실적을 냈고 2분기에도 그거에 이어서 호실적을 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중요한 포인트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설명했다시피 리오프닝이라든지 화장품 수요가 계속적으로 많아지고 있다는 측면을 봤을 때 ODM 기업은 계속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보면은 코스메카 코리아라는 기업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어요. 고가 부근에서도 목표 주가를 4만 원대로 제시를 하는 리포트도 나올 만큼 충분히 기대가 되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이라든지 미국 관련했을 때 전년 대비했을 때 매출 성장률 자체가 두 자릿수 이상으로 나오고 있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성장이 기대가 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탑픽 종목으로 코스메카 코리아 짚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김시은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마켓리더의 시선으로 글로벌 경제와 산업 트렌드를 체크하고 이걸 수익으로 연결해보는 시간, 고수의 선택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평론가님과 이야기 나눠볼 주제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또 횡령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번엔 경남은행인데 562억 원에 달하는 횡령 리스크입니다. 이런 횡령 리스크 속에서 투자자들 어떤 해법을 가져가면 좋을지 자세한 이야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횡령 사고는 지난해 발생했던 우리은행 이후로 두 번째 규모입니다. 그렇다면 내부 통제가 좀 부실한 것이 아닐까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이 횡령 사고 핵심 쟁점 어떤 게 있을지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시죠. 네, 일단 경남은행에서 이제 지방은행인데 횡령 사고가 나는데요. PF 부분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50대 부장급 간부 직원이 횡령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과거 이제 우리은행에서 일어났던 횡령 사고 비슷한데요. 잘 가만히 살펴보시면 그 한 그 부서에 장기간 근무했다. 이번에 경남은행 직원 같은 경우는 PF와 관련된 부서에만 15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리고 그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동일 부서에 근무를 했고요. 그다음에 그 가족 계좌를 이용했다라는 것들, 그다음에 이제 허위 공문서를 했다. 그다음에 내부 통제가 너무 허술했다는 점들이 좀 그 우리은행 사고가 비슷한 사건은 나는데. 이게 지금 그 우리은행 사고 같은 경우는 너무나 어처구니 없었던 일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담당 그 작년에 그 직원 자체가 저 파견 나가요. 그리고 그냥 자기가 혼자 파견 나가서 혼자 1년 동안 파견 나가서 회사를 출근하지 않은 진짜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기도 했고 이번 같은 경우는 제가 어처구니 없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이게 그 경남은행 자체 감사에서 이게 적발된 게 아니라 검찰이 다른 사건을 조사하다가 이게 더 놀랍더라고요. 이상 거래가 지금 발견돼가지고 검찰이 이상 거래 정보가 있다. 이거 이상 거래라고 통보를 해줬는데 경남은행에서 무려 3개월이나 자체 조사를 했는데 그 얼마의 금액이 밝혀졌냐면 3개월 조사에 78억 정도가 밝혀졌어요. 근데 그 후에 금감원 열흘간 조사한 걸로는 총 금액이 562억이 됐어요. 그러니까 경남은행 자체 내부 통제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이거 단표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약간의 차이가 아니잖아요. 약간의 차이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경남은행 자체 감사를 3개월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77억뿐이 안 나왔는데, 78억 정도뿐이 안 나왔는데 금감원에서는 열흘 동안 가서 조사를 했더니. 전체 금액이 562억이니까 한 500억 정도를 찾아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허술하다는 걸 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제가 사실 좀 걱정스러운 게 뭐냐면 그 우리은행의 700억 횡령 사건도 좀 그것은 이제 예를 들어서 M&A 과정에서 일어났던 납입대금 횡령이 있고 했고요. 지난번에 그 강릉 새마을금고 직원이 한 129억을 했는데 이 새마을금고 직원이 129억 한 게 지금 은행에 700억, 1000억하고 거의 비슷하잖아요. 규모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있는데 이번에 또 이제 많이 거의 560억 정도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걱정되는 점이 이 PF 관련돼서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여파를 미칠 것인가를 좀 걱정스러워 좀 차원에서 오늘 제가 이 주제를 삼았는데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남은행의 그 지주회사인 BNK 지주는 오늘 주가가 좀 올랐습니다. 이게 참 주식시장이 재밌는 게 BNK 지주가 좀 가격이 이제 주가가 좀 오른 이유는 아마 이런 그 부실을 이제 찾아내고 좀 더 강화돼 있기 때문에 또 이제 주주 배당이 좀 좋아질 거라는 생각 때문에 오른 것 같은데 주식시장은 역시 알 수 없습니다. 그렇죠. 알 수 없는 주식시장 속인데 사실 지금 앞서서 살펴본 내용을 보니까 정말 내부 통제가 부실했던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사실 부동산 PF 유동화 증권 발행도 많이 급감을 했잖아요. 뭐 절반 정도로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정부의 대처 속에서도 좀 전망이 어두운 상황이잖아요. 뭐 사실 레고랜드 사태부터 부동산 PF 사태는 좀 불거진 상황인데 그럼 이 경남은행 사태가 이번에 또 트리거가 돼서 뭐 경제적 전망으로 이제 봤을 때 부동산 뭐 금융시장에 확산될 가능성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하고 뭐 시나리오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확산이 많이 될 것으로 좀 예측이 되는 게 이제 잠깐 좀 살펴보시면 경남은행에서 PF 관련해서 부실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각 금융기관에서 앞으로 이제 PF 대출이 나갈 때 얼마나 철저하게 심사를 하겠어요. 그다음에 이제 심사 기준이라는 게 있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훨씬 더 강화시키겠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직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하는 뭐 이렇게 되다 보면 직원들도 교체되기 때문에 일이 좀 지연되는 사업이 좀 지연되는 일이 좀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 지금 말씀하셨지만 레고랜드 사태를 우리가 보면 레고랜드 사실은 강원도가 투자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거 거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는데
공공기관에서 투자한 기업도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죠. 네. 그게 또 이제 걱정이 되는데 이번에 또 잘 아시다시피 순살 아파트 문제가 좀 돼가지고 네. 어제 발표했지만 민간 아파트까지 다 이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부동산 업계는 3고를 지금 맞이한 거예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런 PF 부실이나 PF 문제 때문에 금융기관들이 PF를 더 억제할 것이다라는 게 한 가지 있고요. 공공으로 하더라도 앞으로 좀 더 이 금융기관에서 좀 더 강화시킬 거라는 게 두 번째 또 어려움인 거고요. 세 번째로는 부동산 업계 이제 만약에 이제 이번에 9월까지 조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민간 아파트들이 어느 정도나 현재 부실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근데 사실은 지금 거의 저는 LH의 부실과 비슷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그 정도로 만약에 될 경우에는 정말 부동산 업계를 믿고선 대출을 받고 부동산 사업을 계속 주택 사업을 해야 되는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정말 이게 청천벽력 세 가지 폭탄을 한꺼번에 맞은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가 갈지 좀 사실 좀 두렵습니다. 네. 백약이 무효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아무리 이렇게 강하게 작년에 우리은행 사태로 인해서 엄격하게 현재 내부 통제를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태가 났다. 네. 정말 앞으로 우리 부동산 특히 전 건설업계도 걱정되잖아요. 네. 사실 건설업계 걱정이 거기 또 건자재 회사들하고 또 다 되는 거기 때문에 솔직히 좀 두렵습니다. 네, 좀 많이 두려운 상황인 것 같아요. 사실 부동산 시장에서만 그치지 않고 건설사 그리고 다른 금융 업계까지도 파장이 많이 미칠 것 같은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앞서서 우리은행 횡령 사고 당시에 이복현 금감원장도 내부 통제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 속에서 이걸 공감을 하고 사실 조금 더 개혁하는 방안을 발표를 하긴 했잖아요. 그런데도 지금 이런 사태가 발생한 걸 보니까 이 내부 통제 시스템 우리나라가 좀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평론가님. 해외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통제 시스템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저는 형편없다고 좀 말씀을 감히 좀 드리는 게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됐을 때 검찰 출신 금융감원장 하기 때문에 많은 여론들이 있었는데 저는 상당히 반기는 사람 중에 하나였거든요. 사실 금융 부실 사태가 일어나는 게 사실 금융감독이 좀 부실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도 우리은행에서 7만 불 횡령 사건이 일어났는데 7만 불이면 한 8천만 원 정도 환율로 보면 그 정도 되는데 이 지점 직원이 가상자산 투자하다가 횡령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이 내부 통제가 지점에서도 이 정도 사건이 늘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좀 이거를 막아야 될까 하는데요. 제가 지금 제 지인들이라 보면 해외 은행, 외국 은행에 근무했던 사례들을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제 아주 친한 고등학교 동창 친구인데 휴가를 갔대요. 15일 동안 강제 휴가. 그러니까 이 친구가 고액 자산가들을 관리하는 친구였었는데 은행에서 정기적으로 강제 휴가를 보내버리고 직원을 그냥 보내버리는 거예요. 강제 휴가를 보내버리고 직원의 동의를 받아서 이 직원의 계좌와 이 직원이 관리하는 고객의 계좌 그리고 이 직원의 개인적인 노트북 이런 모든 것을 다 은행에서 그 직원이 없는 상태로 다 검사를 합니다. 철저하게 해서 이상 거래가 발견되거나 그렇지 않는데 우리나라는 좀 그런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적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장기 근무를 한 부서에서 15년, 10년 이상씩 하고 그냥 저 파견 나가요라는 것을 그냥 구두로 말하고 1년씩 회사에 출근 안 하는 그런 가입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런 것 때문에 내부 통제 시스템이 외국 은행에 비해서는 훨씬 좀 떨어지는 것 같고 외국 은행도 이런 사건들이 많이 있었겠죠. 과거에 금융의 역사가 훨씬 긴 선진국일 경우 많겠지만 이런 사건들이 일어나니까 점점 내부 통제를 강화시키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처벌도 강력하게 하잖아요. 처벌도 강력하게 하기 때문에 감히 할 생각을 못 하는데 저희는 처벌도 좀 약한 것 같고요. 또 은행당 자체에 대해서도 관치금융이다 이런 것 때문에 감히 말을 못하게 하기 때문에 또 은행에서 뭘 한다고 그러면 민간 은행에서 정부 당국이 관여한다고 해서 또 반발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강력하게 못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횡령 사건이 나게 될 때는 강력한 페널티도 주고 좀 해야 될 문제가 강력한 것 같고요. 제가 또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꼭 금융기관의 감사, 제가 말씀드린 감사, 임원 감사를 말하는 감사위원이 대부분 다 금감원 출신들이 많아요. 금감원이나 금융위원회 이런 데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분들이 철저하게 오셨으면 거기에서 가졌던 노하우를 가지고 그 금융기관을 좀 더 철저하게 내부 통제 시스템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거보다는 이 금융기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제재받는 것에 대한 대외적인 로비를 많이 한단 말이죠. 오히려 로비스트 역할을 더 많이 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봐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전부 다 대우각성을 해가지고 네. 이 전체 시스템을 다시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은행 시스템을 봐야지 않으면 정말 지금 오늘도 그 금융 지주들 다 가격 주가는 좀씩 오르긴 했지만 네. 앞으로 우리나라의 어느 금융 시스템이 이런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그러니까 네. 뱅크런이 과거처럼 네. 지금 이번에 새마을금고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은 어르신들이 많으시니까 네. 새마을금고 앞에 줄을 섰지만 미국의 미국 보시면 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다 그 앱으로 다 해버렸어요. 앱을 하잖아요. 네. 앞으로 그런 세태가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럼 걷잡을 수가 없어지는 거죠. 그걸 막기 위해서라도 지금 우리나라 금융의 내부 통제 시스템을 네. 바로잡아야 될 시기다. 네. 사실 이것도 이 카르텔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 카르텔을 좀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희가 가장 선행해서 해야 될 게 뭘까요? 병장님? 일단은 네. 금융권 감사 시스템을 다시 좀 해야 되고요. 네. 감사위원을 꼭 그 금융 감독기관이나 정부 네. 관계자들, 그 전직들이 내려온 네. 거에 대해서 좀 저는 좀 강력하게 좀 규제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들이 제대로 그 내부 통제를 못했을 때 주는 페널티를 네. 뭐 은행장 해임이라든가 좀 네. 강력하게 아니면 어느 영업에 대해서 완전 영업을 뭐 네. 중단시킨다든가 그렇게 강력하게 하면 좀 하지 않을까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영업을 못하면 망하는데 네. 시스템 정확하게 갖춰야 되잖아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금융기관이 횡령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번에 뉴스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회수가 10%가 안 돼요. 네. 회수가 10%가 안 되다 보니까 그 손해는 누가 떠안게 됩니까? 바로 예금하신 네. 고객이 떠안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투자하신 주주들이 떠안게 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요 몇 가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력한 제재, 네.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사람을 채용하는 문제, 네. 시스템을 강화시키는 문제를 좀 서둘러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규제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요, 평론가님 득과 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은행이나 보험, 금융은 공공재라는 인식이 좀 필요합니다. 네. 요즘에 은행에 가서 뭐 적금을 가입하시거나 아니면 대출을 받으시거나 보험을 가입하실 때 서명 많이 하시죠? 네. 이거 설명 제대로 들으셨습니까? 그거 왜 그럴까요? 공공재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그렇게 강력하게 완전 판매를 하도록 유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관치금리라고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규제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이거를 규제를 하지 않으면 물론 규제 개혁을 한다고 하지만 이 규제를 그대로 하지 않으면 금융 시스템이 붕괴되면 사실은 경제가 붕괴돼요. 네. 미국이 왜 서둘러서 소형 은행들이 뱅크런이 일어나니까 대형 은행들이 인수를 해주게끔 하고 네. 미국이 2009년도 그 금융위기 때 왜 국유화를 시켰겠어요. 네. 이제는 금융 시스템이 무너지면 국가 경제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규제를 하되 자율적으로 잘할 수 있도록 이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네. 저는 득과 실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하지 않으면 네. 자칫하면 우리 경제 시스템이 무너진다라는 네. 생각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경남은행 사태 때 또 거기에서 인한 부동산 PF 위기가 고조되면서 예측할 수 있는 증시 변동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에 따라서 저희 전략은 어떻게 짜나가야 할까요, 평론가님? 저는 이제 금융주, 특히 네. 은행주하고 그 금융지주 주식에 투자하시는 거 좀 유의해 좀 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지금 오늘은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그 많은 분들이 잘 보셔야 되는 게 금융주가 금리가 높고 많이 대출이 나가서 좋다고 하지만 네. 언제 부실화가 되면 또 이게 언제 무너질지 모르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금융은행주들은 우리가 외환위기 때 네. 국민의 세금으로 다 살려놓은 금융기관들이에요. 네. 그렇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게 우리가 생각할 때 철저하게 투자하실 때도 좀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건설주를 여기서 좀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건설주 어떻게 할까요? 왜냐하면 이번 네. PF 부실 사태도 나지만 이번에 또 부동산 건축 그 부실 사태도 또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 때문에 특히 건설주 투자하시는 것은 네. 정말 좀 관심 있게 좀 잘 보셔야 되겠다. 여기 이번에 LH 사태를 보시면서 LH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다 발표했잖아요. 네. 15개 지역인가 네. 다 발표하면서 거기 설계회사가 어디고 건설회사가 어디고 발표를 하셨잖아요. 그 발표된 건설회사 중에는 중견 이상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건설주에 투자하실 때 정말 주의하셔야 된다. 그렇게 좀 말씀드려요. 그런데 증시 안에서 보면은 건설주 많잖아요, 네. 평론가님. 그러면 건설주 지금 사실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들립니다. 그렇다면 좀 그래도 그나마 추가로 좀 상승할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좀 있을지도 궁금하거든요. 저는 해외 토목이나 네. 해외 건설을 많이 하는 좀 회사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뭐 대표적인 게 뭐 지금 뭐 수주 1위인 뭐 삼성물산 많이 이야기들 하시는데 네. 얼마 전에 그 민원 들어온 것들 아마 뉴스에 나온 것들 보셨을 겁니다. 네. 그 민원이 제일 적은 회사 삼성물산이더라고요. 네. 그 이야기는 뭐 주택을 많이 사업을 많이 이제 접어서 그렇다긴 하지만 네. 사실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 해외 건설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네. 그 국내 주택에 대해서 민원이 적지만 해외 건설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좀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해외 건설을 좀 많이 하는 회사들을 좀 네. 눈여겨 보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하고요. 이번에 15개 그 부실 지역, 네. LH 부실 지역도 건설회사도 보셨지만 민간도 이번에 다 전수 조사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다음에 네. 서울에서도 SH도 다 9년치 다 조사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내용을 좀 지켜보신 다음에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뭐 건설사들도 좀 각성할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그 와중에 해외 수준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을 좀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이렇게 금융권의 위기가 좀 도사리는 가운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우리 증시에서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뭐 오스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부분들 저희가 어떻게 좀 대비를 하면 좋을지 정부에서는 어떤 노력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좀 얘기해 주세요. 저는 그 오스템 임플란트를 네. 보면서 가슴이 좀 많이 아픕니다. 네. 왜냐하면 오스템 임플란트의 오너가 오스템 임플란트가 물론 지배 구조가 좀 그 오너의 지배 그 이력이 좀 약하긴 했지만 네. 결국은 지금 상장 폐지까지 오는 단계에서 보면 오스템 임플란트를 사모펀드에 넘기면서 이제 상장 폐지가 되는 거잖아요. 네.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그 마음이었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상당히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 결국은 이 대규모 횡령 사건이 나면서 경영에 대한 문제가 생겼구나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사모펀드에서 공격이 들어왔을 때도 그 회사를 좀 지분을 팔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가졌을 네. 거라고 저는 감히 상상을 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제 횡령 사건에 대해서는요 우리나라가 너무 처벌이 약해요. 잠깐 살펴보면 그냥 양형 기준에 300억 이상 횡령을 했어도 그냥 5년에서 8년에 플러스 7년, 11년이에요. 그러면 네. 많이 살아야 19년, 20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 30대 직원, 40대 직원이 뭐 횡령을 몇백억 하더라도 20년이나 나오면 이거 할 수 있어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질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절대 그런 생각을 평론가님. 가질 수 없도록 네. 좀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한치호 정치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 전해드렸던 소식도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K뷰티는 중소형과 미용기기 독주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코스메카 코리아의 경우에는 강력 매수와 관련해 리포트가 발간이 됐고요. 횡령 사태가 재발됐습니다. 은행주와 건설주의 투자는 유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